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비대칭 전력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별명이요, 크립토 슈퍼 파워입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이 북한의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타겟이 되는 국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소속의 송태은 교수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고요.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2010년 이 사이까지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국방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런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했다라고 치면, 최근에 와서 한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든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북중 무역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이버 공간을 자금 창출의 유용한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가 굉장히 국제사회를 위협할 만큼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본격화되었고, 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사이버 공격 기법들을 아주 첨단화하고 고도화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핵 그리고 생화학 무기, 사이버 무기를 3대 비대칭 전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이렇게 비대칭 전력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평시와 전시 모든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이버 공격이고, 은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은 해킹을 통해서 정보전의 수단으로서도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사이버 첩보 활동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탈취한다든지 기밀을 탈취한다든지, 한국에서 혹은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과 교신을 한다든지 지령을 내린다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굉장히 적은 비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리고 범죄라든지 테러 이런 다른 종류의 도발과 결합을 시켜서 하이브리드 위협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 해커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IT 인력들은요, 해외에서 일감을 수주하거나 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짜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통해서 확보한 개인정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신분을 위장하고 링크드인 같은 이런 곳들의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놓습니다. X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소셜미디어의 계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보다 노골적으로 북한은 전 세계 IT 업체라든지 범죄 조직, 자선단체, 브로커, 카지노, 테러리스트 이런 여러 비국가 행위자들하고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가짜 계정이라든지 온라인 게임, 도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들을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회사들이 대개 이제 원격 근무를 한다든지 분산 운영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격하기에 굉장히 쉬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것이 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냐? 디지털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북한의 탈취를 당한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 이 기업과 국가의 어떤 국제적인 평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별명이요, 크립토 슈퍼 파워입니다. 북한이 이 가상자산을 해킹하는 이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러리스트라든지 범죄 조직들이 북한을 굉장히 흉내내기가 쉬운 것이죠. 가상화폐를 탈취해서 이것을 이제 WMD,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그 부분이 세계 평화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고, 북한의 공격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한국이
무려 한 67%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한 2024년 작년인데요. 이때부터 이 타겟이 되는 국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이 북한에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무려 35%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어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두 번째 타겟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의 전체 사이버 공격의 10%를 받고 있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관찰되느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더 많은 자금을 창출하기 위한 공격이 이제는 아시아보다는 미국에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디지털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IT 기업, 이런 고가치를 탈취할 수 있는 이런 공격 대상을 북한이 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의 방위산업, 그리고 정보기관, 이런 대상도 북한의 주요 사이버 공격의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사이버전에 있어서 IT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IT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전문성은 국가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들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도 바로 민간에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미국의 솔라윈즈 사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솔라윈즈 사태에서 민간 기업인 파이어아이즈가 러시아의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을 가장 먼저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기관에 이 파이어아이즈가 공유하지 않았다라면 피해에 대한 그 대응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었는데, 미국 정부기관에 이 피해 사실을 빨리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뒤에 국가와 이 민간 간의 이 피해에 대한 대응이 아주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평시에서의 대응, 공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러우 전쟁에서 우리가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을 지원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아마존사, 이런 민간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스페이스X와 같은 그런 이제 우주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을 도와줬고, 여러 가지 백신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다든지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는 이런 노력들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시의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에 있어서도 민간 업체의 국가기관과의 빠른 협력, 그 다음에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이 사이버 위협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사이버 안보 협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과 기여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공공기관만 해도 사이버 공격을 162만 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0%가 북한의 소행인데요. 사전에 공격을 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활동이 바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상황 인식, 우위를 장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해서 우리의 그동안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그 수동적인 포스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공격적인 방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펜시브 디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공격을 받은 다음에 대응을 하게 되면 피해는 발생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피해는 굉장히 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아니고, 공격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을 탐지해내고, 그런 공격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접근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적극적인 방어의 개념이 그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런 부분이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한국의 사이버 역량이 방어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으나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공격력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이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우리인데 현재 대통령 훈련,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이것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이버 안보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법 제도적인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이버 공격 자체가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그리고 공격자를 찾아내는 이런 활동에 있어서는 한 국가가 절대로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국가의 경찰이라든지 정보기관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사이버 공격을 취한 그 범죄자들을, 해커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국제 공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함께 그 공격을 취한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그 국가나 해커 조직에 대해서 명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합동주의보를 낸다든지 공동 성명을 내는 방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제 훈련입니다. 국제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사이버 공격을 하는 팀과 그 다음에 이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는 팀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훈련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국가가 어떤 사이버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어떤 기술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훈련을 통해서 서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지점들을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국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공격이 일어났을 때 이 훈련을 한 것처럼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공동 작전인데요. 사이버 국제 훈련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국가들의 경찰, 그다음에 법 조직들, 정보기관 이런 여러 국가기관들, 민간 기업들이 같이 공동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상화폐를 탈취한 해커 조직들을 추적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 근거지들을 파괴하고 혹은 이 탈취한 이 자금을 세탁을 해서 현금화하기 직전에 그 자금들을 동결화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는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자 협의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인데요.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도 우리나라가 이끄는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이라든지 또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국가기관과 민간 간의 협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협력의 그 수준이 고도화되는 부분들도 함께 진행된다면 사이버 안보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